안녕하세요. 아마 제가 여기 있어서 가장 가까운 데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전주 경상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지방자치를 가르치고 있는 최승환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정부에서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이라는 게 명색이 장관급인데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가 달려있으니까 더 힘이 없고요. 오늘 마을 공원하고 집단의 1차부터 2차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선생님께서 오늘은 주민자치기본법, 신영인 교수님이 준비했던 기본법과 국회에서 각종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어떻게 입법 준비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게 국회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이게 마을공화국 단위에서 주민자치회 그리고 마을정부 이 형태가 행정안전부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지금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중점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회 상황은 지금 신영인 교수님이 하시는 이게 주민자치기본법 이 내용들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내에서 주민자치회 조직 원명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이번 정기회에서 통과가 되면 아마 3,500개의 원명동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설립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18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까지 전국에 한 626개 원명동에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모범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 결국 원명동 단위의 주민자치회가 바로 이게 설립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지역 활동가 분들은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학 교수들 중에서도 행정학을 전공하는 교수들 중에서도 지금 전국의 원명동 주민자치회가 실시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95%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전도사로 뛰어다니는데요. 참 부끄럽습니다. 되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제목은 지역 혁신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 기기를 이야기했는데요. 자치분권 속에서 핵심인 마을공화국 설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 속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띄웠던 거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앞에 나오는 정부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까지 지역혁신, 정부혁신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학문적으로도 개념 정의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지만 결국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각 정부마다 정부 혁신을 하기 위한 가치관이 상당히 다릅니다.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까지
거기에는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포함해서 혁신이라는 개념은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왔던 겁니다. 거기에는 주체로서의 주민이나 시민이 없는 거죠. 노무현 정부에서조차도 그랬습니다. 그걸 받았던 그 이후에 탄생했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쪽에서도 신자유주의적인 사고에 의해서 혁신을 하다 보니까 주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와서는 혁신의 주체 개념으로서 주민, 국민이 함께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국정 목표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주민은 없죠. 지역에서는 주민이 거진 없습니다. 결국 관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일 중에 대통령께서 한국판 위딜, 그게 지역이 빠졌다. 이렇게 해서 한 2개월 정도 계속 주장을 했는데 지역 균형 위딜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 지역 균형 위딜에도 주민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치분권 시대라고 하면,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 A씨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서기라고 하지만, 저는 이 서기가 세계의 서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뭔 말인고 하니, After Christ 한 A씨, 그 다음 After 코로나 시대를 말하는 A씨, 그 다음 중요한 것이 A씨가요, After 쿠데타입니다. 올류 군사 쿠데타 시대에 보면 아직까지 살고 있다. 올류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 몇 년 됐습니까? 네? 60년이 되었잖아요. 올류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각종 법률 체계를 아부잡이로 바꿉니다. 군사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로 바꿨는데 그 법이 아직도 21세기인 지금도 개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치분권도 오히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왜곡되고 틀어지고 이러한 것이 아직 바로 잡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중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조선 왕조 500년부터 대한민국 현대 민주공화국이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약 600년 동안 대한민국은 강력한 중앙집권의 사회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중앙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중앙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중앙이라는 말 대신에 중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왕조의 중앙지배라는 것에 있어서 중앙이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중앙지배 왕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중외라는 말은 악과 안이 함께하는 것, 한양과 한양 외, 왕궁과 왕궁 외, 그래서 중외라는 말을 사용을 계속 500년 동안 했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 중앙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등장하느냐면 1903년 조선중앙은행을 설립할 때 중앙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중앙을 대리한 지방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1948년 정부조직법을 만들 때 정부조직법에는 보면 여기에 보면 모든 정부조직을 가동하기 위해서 행정조직을 둔다. 1948년도 정부조직법을 보면요. 그리고 중앙이라는 말이 언제 등장하냐면 올류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정부조직법을 바꿉니다. 그때 대통령 밑에 중앙행정조직을 둔다 하면서 중앙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군사독재정부는 자기네들 말대로 군사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실패하고 죽는 거잖아요.
죽을 각오로 법을 되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이라는 말을 모든 법에 등장시키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앙 권력의 상징적인 게 뭐가 탄생합니까? 뭡니까? 중앙정부부죠. 중앙정부부가 모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검찰도 자기 하수인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81년도에 보면 81년도는 뭡니까? 전두환 군사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중앙행정조직을 정치 가지고는 안 된다.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3년도 보면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들어오고 나서 중앙정부는 이제 폐지하자. 안기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국정원인데 중앙정부가 폐지되어버렸어요. 중앙에 가장 힘있는 기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에 검찰 조직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는 서울지방검찰청이었는데 서울지방검찰청을 좀 더 힘있게 만들자 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라고 중앙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2003년도에. 그래서 여러분들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장 정도를 해야지 검찰총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출신이 아니면 검찰총장을 할 수 없어요. 2004년도에 검찰이 그렇게 바꾸니까 2004년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대법원, 법원 조직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중앙자를 집어넣습니다. 지금 검찰이 가장 힘이 많잖아요. 국정원은 힘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앙 집권적인 사고라는 것이 5.16 군사쿠데타에서 우리한테 그냥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한테 중앙으로 가야 된다, 서울로 가야 된다는 그 사고를 이게 잉태하게 되었죠. 재미난 게 보면 전국의 중앙교회가 검색을 해보면요, 한 3,700개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 3,500개잖아요. 어쨌든 하나씩 다 있습니다. 교회인데 왜 중앙교회를 가야 됩니까? 일요일날 중앙에 있는 교회를 가면 천국의 열쇠를 받기도 쉽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예? 중앙교회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요. 중앙 뒤에 제일교회라고 하죠. 중앙교회인데 제일교회. 저 국민학교 때 중앙제일교회 옆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 500m 걸어가면요, 중앙-제2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 개신교 교회에 보면 가장 보수적이죠. 장로, 목사들이 가장 중앙집권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고가 있는데 이 사고가 우리 자라나고 있는 초등학생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여기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 서울에 태어나셔서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 한 손 좀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 한 손 들어보세요.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좀 내려주실래요? 그래서 서울 중앙 중심병의 결과가 지금 수도권, 비수도권의 인구 단일 분담을 만들어내고요. 인구 감소에 의해 지역은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각 지역에 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절대 지역은 사라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한양 있잖아요. 인구 소멸 지역에 들어갑니다. 40년 후면 없어진다 하지만 절대 이렇게 다박 자연학교가 있는 이상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도 이게 초등학생들이 요즘 대한민국 지도 그릴 때 포스트에 구글에 돌아다니는 유명한 겁니다.
서울 위에는 다 시골이에요. 네? 제주도는 귤, 울릉도는 그냥 우리 땅. 또 다른 친구들이 보면 서울시 강원도는 감자고요. 네? 부산 부울경은 이대호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이대호. 그럼 세계적으로 보려가 이러면 뭐 남미는 메시, 네? 유럽은 축구 새벽에 하는 땅. 그런데 서울 위에는 모든 것이 시골이다. 우리 잘하는 애들도 서울 위에는 모든 것이 시골, 중앙집권적인 사고가 잡혀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20년 후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중앙재정적인 사고에 벗어나지 못하죠. 제가 불행하게도요, 제 아내가 서울 여자인데요, 31에 결혼을 했는데 저는 부산이에요. 집이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제2의 도시 해가지고 항상 자랑스럽게 다녔는데요, 집사람은 앞에만 가면 잘 알립니다. 왜 그러죠? 아이고 시골 천범이 지금도 계속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앙 지배적인 사고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우리가 세계 많은 나라들의 헌법, 자치분권을 규정한 헌법 내용 조문들만 비교해보면요, 우리가 스위스 이야기하고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 선진국의 지방자치, 자치분권 수준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천만의 말씀, 대한민국이 후진국보다 더 못하다 수준이. 후진국은 따라갈 필요 없어요. 후진국보다 잘해야지. 네? 여기 선생님들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이 국기? 네, 다 모르시잖아요. 다 서울에서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만 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좀 아실 거예요. 이거는 볼리비아입니다. 남미 볼리비아, 이건 남아공입니다. 우리가 자치분권 할 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그 다음 자치재정권을 헌법에 얼마나 보장을 하고 있느냐, 그 수준 속에서 자치분권의 이 얼만큼 완성도가 높느냐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일본 헌법 제8장 지방자치를 그대로 뺏겼습니다. 뺏겨도 잘 뺏기면 되는데요, 일본 것보다 덜 이게 자치권을 덜 보장하는 거로 뺏겼어요. 대한민국 헌법도 제8장이 지방자치거든요. 일본 헌법도 제8장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런데 행정권, 재정권 대한민국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나라들은 다 일부의 조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예. 여기 그 다음에는 지방정부 종류, 자치단체장, 의원 선출, 행정체제 개편, 수도 규정하는 부분들 보면 대한민국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지방정부 종류 해두는데, 볼리비아는 주정부, 주가 몇 개, 주 이름까지 다 씁니다. 그 주의 면적은 어떻다, 경계는 어떻다는 걸 헌법에 다 넣어둡니다. 왜 그럴까요? 국회의원들 너네들이 마음대로 대구시와 경북을 통폐합하지 마라. 마산, 창원, 진해 너네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주민들이 결정하지 아니하면 행정체제는 통폐합 못한다. 우리 심심만 하잖아요. 국회의원들 마음만 먹으면요.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도 국회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에서 180석 가지고 서울시 해체시켜버리면 해체시킬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는 잘 안 되겠죠. 프랑스 꼬면 이름까지 다 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8장 제17조 1항 2항,
118초 1항 2항 4개 조문밖에 없어요. 볼리비아는 보면요, 지방자치에서 넘기고 한 2페이지 넘어가야 됩니다. 헌법에. 여기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분권 하면 대부분 자치분권을 정치분권, 재정분권, 행정분권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치분권은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각종 관련법에 얼만큼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느냐. 이 정치분권이 제일 먼저 시행이 되어야지만이 재정분권과 행정분권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아까 스위스 예나 꼬민 예를 들면서 조세권을, 과세권을 지방정부에 주느냐, 읍면동 단위에까지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재정분권으로서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행정분권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정치분권과 재정분권이 되면 행정분권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때까지 정치분권과 재정분권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자치분권을 종합계획하고 시행해야 되는 사람이 한 명인데요. 대한민국 수준이 계속 이렇게 낮다면 저는 올라가면 맞아 죽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이에요, 그게. 그런데 여기 타입 A라는 거 보면 이거는 정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완성한 나라들이에요.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남아공, 브라질, 인도, 중국, 파키스탄, 우간다, 잘 들어보지 않는 나라들이죠. 대한민국은 이들 나라보다 수준이 한참 미칩니다. 자치분권을 하려면 적어도 볼리비아, 남아공 수준 정도는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헌이 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자치분권형 개헌을 입법을 했지만, 발의를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면 우리는 기초지방정부 수가 몇 개냐? 전국에 시군구 226개인데요. 시군구 226개 아닙니까? 필리핀만 보면 기초지방정부가 수가 약 4만 개입니다. 우리 저기 한국행정연구원장하고 계신 안성호 선생님 계시는데 이 양반은 스위스에 고책 있는 분입니다. 거의 얘기하면 교수님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필리핀보다 못하는 수준인데요. 우리는요. 방글라데시도 기초지방정부가 4,500개입니다. 네팔은 700개 수준요. 일본이 한 1,800개 수준이죠. 우리는 226개. 한 개의 기초지방정부의 평균 인구가 22만 명입니다. 저기 핀란드 가면 인구가 50만이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몇 개만 통폐하면 70개의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인구 규모로만 보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226개의 기초지방정부 가지고는 자치를 할 수가 없죠. 이런 현상이 왜 생겼느냐. 읍면동 주민자치를 원래 군사구태 딱 일어나고 나서 다 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읍면동이 주민자치로서 했었죠. 읍면장을 선거로 뽑았습니다. 5.16 때 중앙 집권화를 해야 되니까 주민자치라는 게 필요 없는 거죠. 주민자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하면서 국민 주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요, 국민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죠. 원래는 인민이라는 말이 맞죠. 국민이라는 말은 천황폐하의 신민을 뜻하는 거죠. 일본 천황의 신민이 국민 아닙니까? 한자를 쓰는 국가 중에서 국민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8장 지방자치라는 것을 재헌헌법의 제8장에서 성년들의 미국 사람들이 와서 미 대사관에서 지방자치를 영어로 번역하려고 하니까 번역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영어에는 지방자치라는 말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래서 미 대사관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local self-governmen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local self-government요. 그 보고서를 국무성에 올렸어요. 국무부에.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셀프는 뭡니까? 셀프. 여러분들 셀프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잖아요. 물이잖아요. 네? 물은 셀프. 그죠? 식당에 가면 물은 다 셀프잖아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이 셀프, 지방자치라는 게 지역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지금 헌법 제8장 지방자치를 이게 말이 안 되니까요. 영어로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local government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한국 헌법 영어 버전을 보면 제8장이 local government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정부가 되죠. 지역정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쓰고 있잖아요. 제가 행안부 차관 장관에 앉아가지고 야,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이제부터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법에 있든 없든지 간에 공식적으로 우리는 지방정부라고 쓰자. 그러니까 헌법에 지방자치라고 돼 있어서 못 바꿉니다. 안 됩니다. 영어 버전 봐. 영어 버전은 local government 할 말이 없잖아요. 지방정부에도 써도 되는데 우리는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신영인 선생님이 쓴 마을공화국 조그만 그 책자에 보면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지금 살고 있다고 이 국진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대가들 하버마스나 마이클 샌들 그리고 존 로스가 말하는 정의로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공동체 이거는 다 자유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유주의라는 건 뭡니까? 자기 개인 인권도 중요하지만 개인 이익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거부한다. 친나치 행각을 했던 칼 스미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정상탄무패 교수라는 사람은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동화되었고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동화되었다. 우린 21세기 지금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공화국이죠.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해서 정책을 이끌어간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언제부터 썼겠습니까? 우리 헌법에 언제부터 등장하느냐면 유신헌법에서 자유민주적 질서를 유지하고 정문회라는 말이 유신헌법에서 등장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인간들이 없었어요. 미국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학술적으로 등장하는 게 1960년대부터입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 미국 베트남 전쟁, 흑인들과의 갈등, 케네디 암살, 마르틴 루터 킹 암살 이런 부분에서 대항으로 고민해서 나오는 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치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대등하게 됩니다. 그걸 다 미국에서 사용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박정희가 뭐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개인이냐 공공성이냐.
그다음 이거도요. 우리가 공무원을 파면하고 소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나기 전에 모든 헌법에는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다. 공무원이 잘못하면 언제든지 국민이 소환한다. 헌법에 박아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960년대, 50년대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파면당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지금 육신헌법 이후부터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헌법은 그냥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엄청나게 좋죠. 왜냐하면 주민주권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육신헌법에서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이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을 할 수 있는 목법입니다. 우리가 1948년 지방자치법을 법률 제34호로 제정을 한 이후에 1961년까지 보면 동리장을 주민이 뽑았습니다. 임기 2년제로. 리장이 되면 공무원이 됩니다. 리장이 그 위에 있는 일할 사람들을 잡아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임시공무원이 됩니다. 1950년대에 이렇게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부터 폐지시켜버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읍면장, 동리장 선거를 꼽지 못하잖아요. 예? 동장, 읍장 정도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그냥 호선해가지고 공무원들 좀 앉히자. 여기 선진 사례다, 모범 사례다 하는데 1950년도에 동장 리장을 주민들이 뽑았어요. 왜 사라졌습니까? 주민들한테 권한을 안 주겠다. 철저하게 군사 쿠데타에 일어난 세력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가 보면 저는 행정안전부 별로 좋아는 안 하는데요. 주민자치에는 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실 사무관들, 서비관들 왜 인구 감소가 되고 지역이 사라질 존폐 위기에 있고 서울로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느니까 주민들끼리 모여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앞으로는 가야 된다고 자기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 마을자치회를 지금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립을 하고 있는데요. 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습니다. 지금 법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제일 반대하는 게 지금 주민자치회 설립이 가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왜 주민자치회를 하냐? 성격이 뭐가 다르냐? 성격 다른 건 딱 이겁니다. 추첨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뽑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계획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두고 마을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자치위원회는 그걸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냥 보랏빛 향기 같은 그런 노래만 가르쳐주는 게 주민자치방 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주민센터 가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회를 만들면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연계사업을 제가 이거는 파워포인트를 저쪽에 카톡방에 단톡방에 올려놨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잘 안 보이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연계사업을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을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칼푸드 같은 경우도 마을 단위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해라는 거죠. 그러면 읍면동 단위는 행정체계는 지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전담하는 공무원 한 명을 민간 개방형으로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진시와 화성시는 약 30명의 주민자치에 담당하는 8급 민간 개방형 직원이 지금 뽑혔어요. 그리고 주민자치 사업소가 생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 사무국장과 일하는 직원들은 활동경비를 읍면동에서 지원하겠다. 이걸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당진시나 이런 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가 모든 걸 다 하고요. 사무국은 활동비 지급을 한다는 거죠. 읍면동 1인은 행안부 기준인건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건비를 총액을 넘어버리면 공무원을 더 이상 자치단체장이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풀어준다. 주민자치회를 담당하는 민간개발형 직원들한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만 가지고도요, 전국에 3,500개 일자리가 생기고 사무국 다수에 한 10,000개, 한 15,000개 일자리가 생깁니다. 주민자치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세종시가 좀 이춘희 시장님이 주민자치에서 꽂힌 분이어가지고요. 이분이 읍면동장도 뭐 주민 추첨에 의해서 뭐 뽑겠다 이렇게 하고 하시잖아요. 여기는 주민자치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면서 마을 조직, 마을 입법, 마을 재정, 마을 계획, 마을 경제까지도 다 주민자치에서 하도록 하자.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주민이 직접 자치를 해나가겠다는 정신을 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 부강민감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행안부 장관도 찾아가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면당에 장관이 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장관이 가니까 차관이 가고요. 예? 저도 싹 가가지고 보고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행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잘하는 것도 있고 주민자치 감변단체 형태로도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2021년 이후에는 주민자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괴물이 될 것인가,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이 만들어내는 조직이 될 것인가, 이거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죠. 결국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얼만큼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조직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관빈한테 맞추겨 놓으면요, 면 단위에는 전국에 면이 한 1,200개가 됩니다. 그 면 단위에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 새마을운동 협의 아직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도화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주민이 자치할 것이 이게 지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뭐 집담에도 이런 숙제 때문에 다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뭐 형태로 가는데요. 결국 주민정의를 할 것인가, 주민자치를 할 것인가, 조금만, 네. 여기 보면 이제 주민자치의 운영세칙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공모를 받고 있는데, 한 전국에 한 40군데 읍면동에서 사단법인을 만들겠다. 예를 들면 뭐 특산품 마을회관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을 위탁하겠다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그걸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데 이제 고도화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도화를 시킬 것인가, 주민자치를 그 원행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리스 아테네 직접민주주의도 좋지만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아리꼬뮴
그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고 현실적인 형태가 아닐까. 보면 꼬미우면 프랑스 꼬미우면 3계층의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금 또 프랑스는 이겁니다. 광역, 기초, 그 다음 읍면동, 마을 단위, 읍면동이 꼬미움이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리 단위, 아까 스위스 이야기하는 거는 개마인데 읍면동 단위입니다. 그래서 기관을 통합을 한다. 이건 뭐냐면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된 내각제 형태죠. 꼬미움은 그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표자 공무원 판사들을 선출을 하고요. 그 꼬미움에서 얘들이 말 안 들으면 무조건 소환이에요. 헌법에 보장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보면 명령적 위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명령적 위임에 상대되는 게 자율적 위임입니다. 여러분들 자율적 위임은 뭡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율적 위임입니다. 명령적 위임은 주민이 당신네들은 이런 정책만 시행하세요. 이걸 안 하면 그냥 소환하도록 공무원은 그래 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역사에서 불과 2~3개월만 하고 사라졌지만 이 정통은 아직 프랑스 남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스위스 콜라도스 깡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민총회, 스위스의 주민총회 직접 민주주의 형태 좋죠.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행정부 집행부에서 발의했던 사항 의제를 거수기로 들어주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하는 깡톤, 개마인대 주민총회라는 거는요, 물론 주민들이 나와서 조례를 입법하는 권한도 주죠. 그렇지만 대부분인 거는 지방의회에서 의제를 가져 나와서 이 중요한 사항을 그냥 손을 들어서 우리가 확인합시다. 주민들이 직접 의제를 만들어가지고 던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는 브라질, 포르투갈, 알레그리 주민총회, 주민참여 예산을 하기 위해 이런 형태의 정말 주민이 직접 의제를 만들어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로 갈 것인가. 마을공화국도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고, 마을공화국이 주민자치회로 가든 어떤 형태로 가든지 간에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의제 설정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 정신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데요. 지금 스위스도 개마인데 이 꼬미움이라는 것 우리 읍면동 주민총회 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 하고 있는데요. 스위스 주민총회 하면 한 몇 %가 참여할 것 같습니까? 개마인데 읍면동에서요. 20%. 예? 0.4%. 평균 한 3% 미만입니다. 우리가 아까 읍면동 우리 3,500개 하면 평균 인구로 따지면 읍면동에 12,000명의 주민이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요. 그러면 12,000명의 3%면 분명히 360명. 360명이요. 이쪽 면에서 모여가지고요. 주민총회하고 마을 일을 우리가 해결했다면 함량은 디비집니다. 3%만 모이면 대한민국을 바꿔버립니다. 1980년도 6월 항쟁회 때 100만 명 모였던 것, 우리 인구의 딱 3%, 그 당시에. 그리고 박근혜 탄핵하면서 3%, 150만 명, 딱 3%입니다. 그리고 조국 사태를 통한 검찰개혁 서초 사거리에 300만 명 모였다. 6%거든요. 6% 보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수처제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똑똑한 주민, 깨어있는 주민 3%만 만들어내면 주민총회를 통해서 마을 자치를 안정히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대통령, 국회, 광역, 기초, 대의민주주의 하자 이거예요. 이거 바꾸지 못하니까요. 읍면동 단위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가자. 대의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한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마을공화국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을공화국 유형인데요. 우리 신용인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기초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를 둔다고 헌법 조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의 지방의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을 기초지방정부로 만들려면 이것도 개헌을 해야 됩니다. 개헌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신용인 선생은 읍면동 마을자치를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사당 공적 법인으로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안부는 주민자치회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기관을 분리할 것인가, 집행부와 공무원과 의회를 분리할 것인가, 지금처럼. 안 그러면 합쳐가지고 의회 의원들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내가 본장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통합행위이고요. 이런 분리와 통합,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 시군구 단위는 이걸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두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지방선거에는요, 한양군 단위는 우리 군수 직접 안 뽑겠어, 지방의회에서 그냥 호선하겠어, 이렇게 해서 공약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자치단체장도 생긴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그걸 지금 보장을 해두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226개 기초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 형태가 다양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다양하게 변하면 다양성 속에서 경쟁을 해서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기초지방정부를 두지 않겠다. 그래서 마을공화국 유형도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읍면동장은 민간개방할 수도 있고요, 주민이 선출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가는 건데, 이제 우리 읍면동을, 그러면 마을공화국에서 읍면동을 세웠는데 재원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안부는 골치 아프다 이렇게 하는데, 행안부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주민세를 읍면동에 주겠다. 주민세가 얼마입니까? 10,000원이잖아요. 인구 5천인 모임 면에 주민세 10,000원 주면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5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택도 없죠. 그죠? 그래서 신용인 선생님 자기 조사에 의하면 주민참여 예산제나 지방에 내려가는 사업들 다 조사해 보니까 읍면동 단위당 한 6억 정도 되더라, 평균. 그런데 대한민국이 내년 예산이 일반회계가 550조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250조예요. 기금이 한 50조입니다. 그 중에 지방에 내려가는 순수 사업비로 내려가는 예산이 건 40조 규모가 됩니다. 특별회계까지 다 합쳐서 40조 다 받기는 그렇고, 그 중에 한 10조만 읍면동으로 내려주면 읍면동에 36억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저기 경남 고성군의 하이면에 가면 면 마을 따라 마을 부락 단위에 마을계를 하는데요. 대동계라는 거죠. 상부, 이 상조하는 개인데 50가구가 모이는 부락인데 마을 권고에 12억이 비축되어 있대요. 주민들이 그냥 1948년도 어른들 쫙 해요. 그런데 그 돈을 아직도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가 안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함양군도 아마 그런 마을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까도 양 선생님 발표하시고 나서 읍면동 단위 3,500개면 우리 전국의 동이 한 2,000개 정도가 되고 면은 한 1,200개 정도거든요. 서울의 동에서 어떻게 자치합니까? 4만 명이나 되는 한 동에서. 비록 함양군보다 더 큰데 힘들죠. 마을 단위를, 마을
엄명동 단위 밑에 마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행정체계에서는 D를 중심으로 편성되고 한 30에서 50부락 정도가 있는 그런 단위는 전국에 한 38,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38,000개. D 행정체계로 D는 36,0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 단위는 자발적으로 자치를 아직도 강한 정통을 가진 마을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이 마을에 자치를 잘 해오는 마을에 민자치회를 만들라. 예산 내려주겠다. 말 깨져버려. 돈 내려가면. 싸운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동단위는 너무 크다. 마을공화국 하기가. 그러면 기존에 있는 38,000개의 마을에서는 자칫 잘하는 것은 그냥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세요. 거기에 엄면동에서 리단위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고민들이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리단위까지 마을자치를 하겠다, 마을공화를 하겠다 내려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필리핀 단위의 45,000개 기초지방정부가 생기는 겁니다. 프랑스의 38,000개 기초지방정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미 지방자치법의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를 지금 법에다가 명명화시켰고요. 만약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주민자치회와 우리가 말하는 마을자치기본법, 거기에서 또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마을민주주의법, 마을공동체법 이런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합쳐서 다른 대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지금 우리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너무 도수 없이 길게 했는데 이만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표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질문 한 개만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드시려면은 많이 받으시고. 아, 예, 말씀하세요. 네. 다른 분 있으면 잘 양보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좀 오늘 안 가실 거죠? 아니, 말씀하신 그 행간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많아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생각이 우리 민들과 지금 교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주민자치의 설명회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행안부에서 나오신 선생님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아실 것 같은데 주민자치의 그 민사무의 범위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이것도 매뉴얼에 다 나와 있거든요. 예산 뭐 5천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어디에도 있어야 된다는 법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민들의 자치권이라는 거 없습니다. 분명히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해서 뭐 드린 말씀 많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네.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주민자치와 읍면동 그 자원정부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강북구 강북민회에서 왔는데요. 저희 강북민회에서 이번에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저희들이 구의회를 설득하고 압력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저희들이 우리 마을 주민들의 집단지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회대학을 개설해가지고 강의를 마쳤어요. 6강을 다 마치고 했는데 이게 이제 단발마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강북 주민들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조례를 만들어서 안정적인 주민들의 집단지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나서서 우리 강북민에 한 60명 되거든요. 나서서 구의장을 만나고 각 구의원들을 만나가지고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해라라고 강령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2018년도에 그 누군가 양심적인 구의원이 발의했다가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발의했다가 보류됐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여러분들 대강 아시겠지만 구의회에서 부결되거나 보류됐던 조례나 법률안이 다시 심의해가지고 통과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우리 민회가 나서가지고 민회 의원들이 다 찾아가서 의장도 만나고 다 그 소위원회 그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부위원을 다 설득하고 했더니 처음에 이제 반대 기류가 거의 많았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마지막 그 의결하는 자리까지 다 차지하고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죠. 마지막 그 회의장 들어가는 부위원들 얼굴 마주보고 전부 다 알아서 잘 하라고 전부 다 저희 협박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 반대했던 그 뭡니까? 저 지금 질문을 까먹고 있습니다. 요 사례를 말씀드려서 주민자치회보다 왜 민회가 우선적으로 조직돼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주민자치회 교수님이 설명하신 그런 내용, 그 행각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너무 많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회보다 민회가 되면 훨씬 민회 자치권이 보장되고 읍면동 이런 조직이 훨씬 더 강하게 될 거라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통과시켰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통과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달에 또 내년도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내년도 민주시민교육조례에 의한 예산안을 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구청에 들어갔어요. 구청장 만나고 하면서 구청장 아직도 못 만나고 밑에 교육지원과를 찾아와서 요 예산안을 내년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반영해주라 라고 했더니 반영해보겠다는 노력해보겠다는 약속을 갖고 왔거든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주민자치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관이나 관치에 철저히 이렇게 순치되는 민들의 모습이 아니라 민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자주적인 이런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사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기존에 지금 최 교수님이나 신영 교수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주민자치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틀, 지배 기본 시스템에 우리가 어쩌면 자발적 복종이라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자치적인 민회를 건설하는 것이 오늘 이 집담회에서 우리가 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민자치회는요, 이게 단치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주민이 정말 끼어가지고 어떻게 마을을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최소 단위로 만들 것인가 이겁니다. 근데 아까 민회 부분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을총회, 주민총회 형태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읍면동 단위 밑에 우리 전국에 있는 36,000개의 이 단위의 마을, 이 마을 중에서는 민회처럼 다양하게 모범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민회라고 말 안 해도 자기네들이 앉아서 그냥 사비 의사결정을 만들면서 그 마을을 재생까지 시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법 테두리 안에 가지고 와서 민회라고 만들어버릴 때는 부작용이 더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한다면 법으로 보장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숙제로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민자치회에서 위임 사무 예산 얼마 쓴다 그거 다 있습니다. 표준조례에 의하면 표준행안부에서 말하는 표준조례 모델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에 저축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는 만들 수가 없어요. 령에 위배되는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행안부 장관이 구두 지시한 상황에 위배가 되고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는 헌법으로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드리는 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누가 만듭니까? 지방 어디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주민이 만드는 거죠.
우리 주권자가 만드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우리 주권자들이 조례를, 우리가 원하는 조례를 만들 때는 지방의회고 행안부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활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요, 자치단체장이 조례에 선진화된 조례, 법령을 위반하는 조례를 만들어도 행안부 장관이 폐지하세요. 잘 못해요. 그냥 이 모범적인 조례다. 법에 없는 조례 너무 잘한다. 냅둬버립니다. 묵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주민자치회가 지금 법도 특별법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되고 있지만 3,500개 주민자치회에서 다양한 자기네들이 내규를 만들고 훈장을 만들어서 정말 선도적인 그런 이게 주민자치회도 탄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민회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이 하고요. 이 법 테두리 내에서는 얼마든지 법에 저촉이 되고 다 떠나가서 주민을 위한 조례인데, 주민을 위한 내규인데 그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위임 사무 같은 거 그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고 다른 거 해도요. 공무원이 뭐라 하면 저 주민들이 막 가가지고 해보세요. 감사원에 안 걸립니다. 저기요. 네.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주 짧게 하세요. 네.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김진택 대표께서 얘기하는 조금 언어상의 통일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동작자문위원회 수준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옛날에 합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현재 정부에서 벌어지는 주민자치회는 간선제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마을과학이 하자는 건 완전한 의미의 그 직선제 총학생을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주민자치회로 말씀하시니까 현재 그거하고 혼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그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완전한 의미의 총학생회처럼 마을과학을 건설하려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주민주권위원회랄지 이렇게 해서 주민의 정체성과 주권을 완전히 독립하고 가진 그런 거에 의해서 주민총회 그 밑에 주민주권위원회가 있고 뭐 사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도 마을과학 사무도 위임사무와 자치사무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위임사무에서 중립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치사무는 마을과학의 자치적인 자주적인 결정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좀 가르마가 안 타져가지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총학생회 수준인데 정말 자치권을 가지는 총학생회로 가겠다. 그런 부분에서 마을 활동가들이 조례고 위임 사무고 그런 제한 요소를 뛰어넘는 것이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